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군 탈출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우리 모두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두만강 얼음물이 온몸을 파고들던 그 순간 뒤에서 울리는 총성과 함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 함경북도 무상군 출신으로 북한군 제8보병사단에서 상등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의 북한군 병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를 탈출했는지 그 생생한 증언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리 7명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영철, 리민혁, 최대성, 한철우, 도윤성, 강태호 그리고 저. 우리는 총알과 지뢰, 철조망을 뚫고 삼엄한 국경경비를 피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어떻게 우리 분대장까지도 마지막 순간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한국 땅을 밟자마자 우리 7명이 주저앉아 오열했던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상군 출신 박정호입니다. 북한군 제8보병사단 소속 상등병으로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탈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특히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한 6명의 전우들. 우리는 모두 같은 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김영철, 리민혁, 최대성, 한철우, 도윤성, 강태호. 이제는 모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과 땀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경험한 공포와 굶주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북한군에서의 6년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고 마침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국 땅을 밟자마자 우리 7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새 발자국도 채 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땅바닥을 손으로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우리 7명이 어떻게 그 죽음의 땅을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북한에 남겨진 2,500만 동포들의 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난 우리의 여정은 단지 국경을 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다른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군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제8보병사단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주 임무는 국경경비와 탈북자 감시였습니다. 아침 5시 기상, 밤 11시 취침, 하루 18시간 이상을 훈련과 노동, 사상교육으로 보냈습니다. 식량 배급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옥수수 300집과 소금국이 전부였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밤에 몰래 민가에서 감자나 옥수수를 훔치다 걸린 동료들은 공개 구타를 당하곤 했습니다. 특히 겨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난방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몸을 맞대며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분대장 임성호 중사는 특히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의 당 간부 자제로 항상 당의 눈과 귀를 자처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무자비한 구타와 처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 총기 조작을 잘못한 한철우가 임 중사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음 날 훈련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도 계층은 분명했습니다. 성분이 좋은 평양 출신이나 당 간부 자제들은 좋은 보직과 충분한 식량을 받았지만 저처럼 일반 출신들은 늘 굶주림과 구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제 친구 리민혁은 원래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그의 증조부가 6.25 전쟁 당시 반동분자로 처형된 기록 때문에 대학은커녕 좋은 군 보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외쳤지만 군대 내부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간부들의 부패와 착취, 식량과 물자의 횡령은 일상적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군수품과 식량은 간부들을 거치며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남은 것들만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사상교육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학습과 암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외우지 못하면 또다시 구타와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백두혈통의 혁명 역사를 외우며 그 모순된 논리의 의문을 품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우리 분대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김영철은 침묵으로, 최대성은 유머로, 도윤성은 과도한 수능으로 생존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때는 탈북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10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체제의 톱니바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19년 11월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중대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소대 소속 박수철 상등병이 총기 점검 중 실수로 총을 발사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군대라면 징계 수준으로 끝날 사안이었지만 북한군은 달랐습니다. 사고 직후 중대장이 달려왔고 곧이어 대대장, 연대장까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보위부 요원들이 박수철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짐작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전 연대병력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중앙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위부 간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곧 박수철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걸을 수조차 없어 2명의 보위부원에게 끌려왔습니다. 동무들, 의자는 총기 오발로 군사기밀을 노출시키고 인민군의 명예를 훼손한 반역자입니다. 이러한 반역 명적 행위는 적과 내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최고형에 처합니다. 연대정치위원회 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수철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습니다. 3발의 총알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그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누구도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철우는 옆에서 구토를 했고 최대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2시간 동안 우리는 혁명적 경각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분대원들은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건 실수였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분대장 임성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우리를 다그쳤습니다. 어제 일은 교훈이다. 규율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초소근무를 서던 저와 리민혁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리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어제 일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아? 실수였는데 사람을 그렇게. 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조용히 해. 흔들리면 우리도 위험해. 리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넌 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해? 이런 게 제대로 된 군대고 제대로 된 국가야.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대화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가슴에 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건 너무 잔인해. 수철이는 그냥 실수했을 뿐인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복귀 후 잠자리에 들면서도 박수철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꿈속에서도 총성이 울렸고 그의 쓰러지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인식을 서서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던 체제의 논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탈북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었습니다. 박수철의 처형 이후 몇 달 우리 분대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충성을 외쳤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의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민혁은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던 저는 늦게까지 막사 밖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보초 막사 뒤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리민혁이 작은 라디오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뭐 하는 거야? 저는 놀라서 속삭였습니다. 리민혁은 화들짝 놀라 라디오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정호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제발. 그게 뭐야? 라디오. 어디서 구한 거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신뢰하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순찰 때 주운 거야. 가끔 한국 방송을 들을 수 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은 정치 범죄였고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미쳤어? 들키면 어쩌려고. 알아. 하지만 정호야, 우리가 듣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야. 남한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옥이 아니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배고프지 않고. 저는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위험해. 리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난 몇 달째 들어왔어.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정호야,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남한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아. 오히려 비만이 문제라고 해.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말하고 생각해. 그날 밤 이후 리민혁은 조심스럽게 그가 들은 정보를 저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김영철과 최대성도 이 비밀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망을 보며 라디오를 들었고 때로는 민혁이 몰래 구한 한국 드라마 USB를 몰래 시청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일상적인 장면들이 우리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가득 찬 식탁, 따뜻한 집,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이런 광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적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최대성이 물었습니다. 난 계속 의심했어.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라면 왜 항상 배고프지? 왜 전기가 끊기고 왜 아픈 사람들이 약도 없이 죽어가지? 이런 대화는 항상 극도의 조심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도록 교육받았고 간부들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대장 임성호는 언제나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임 중사가 의심하는 것 같아.
어느 날 한철우가 경고했습니다. 어제 내 짐을 뒤지는 걸 봤어. 우리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라디오와 USB는 막사 바깥 땅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했습니다. 암호를 만들어 소통했고 항상 누군가 망을 보았습니다. 외부 정보에 노출될수록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교육에 대한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사상교육 시간에 우리는 겉으로는 열심히 필기하고 암송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만약 우리가 평생 속아왔다면? 특히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된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지도자가 인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배웠지만 우리의 현실은 굶주림과 공포였습니다.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이라 배웠지만 우리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처음 라디오를 들었을 때 리민혁이 어느 날 밤 속삭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거였어. 대통령을 욕해도 처벌받지 않아. 상상이나 할 수 있어? 이런 깨달음은 우리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분노와 배신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평생 속아왔고 그 거짓말을 위해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탈북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정보의 씨앗이 곧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2020년 3월의 어느 날 우리 연대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던 김두한 대위와 그의 가족이 숙청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평양군사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고 김정은이 직접 표창을 수여할 정도로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 대위의 작은아버지가 중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반동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연좌제에 따라 친족 3대가 모두 처벌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체포 전날 밤까지도 부대에서 정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새벽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연행해 갔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도윤성이 식사 시간에 속삭였습니다. 입 다물어. 들키면 너도 위험해. 강태호가 날카롭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 대위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장교였고 우리에게 늘 체제의 위대함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대위의 아내와 2살배기 아들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분대원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잠든 것 같을 때 리민혁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호야, 생각해봐. 언제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어. 누군가의 실수나 모함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고. 저는 침묵했지만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김 대위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병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틀 후 리민혁은 매우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난 우리는 물소리를 틀어놓고 대화했습니다. 정호야,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지도 몰라. 저는 그의 말뜻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입에 담기조차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탈북,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 잡히면 즉시 처형될 수 있는 범죄. 미쳤어? 그런 생각 어떻게 해? 저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미친 짓인 줄 알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할까? 김 대위 가족처럼
언제 우리 가족도 끌려갈지 모르는데.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 굶주림에 지쳐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여전히 무산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무슨 일을 저질러 체포된다면 그들도 함께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대위의 2살배기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단지 그의 큰아버지가 금지된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그 어린아이는 평생 수용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연대장이 직접 나와 김대위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두한은 혁명의 배신자이다. 그와 그의 가족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대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의 반동분자를 감시하라. 그날부터 부대 내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서로를 미행하는 눈초리가 느껴졌고 누구도 마음을 터놓지 못했습니다. 분대장 임성호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병사들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공포 분위기가 우리 7명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철, 최대성, 한철우, 도윤성, 강태호.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 토로였지만 점차 더 위험한 주제로 대화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언젠가 우리도. 김영철이 어느 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탈출.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 김대위 사건으로부터 약 2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영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영철은 우리 중 가장 냉정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으며 분대 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철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훈련장 주변을 달리는 척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민혁이 위험한 제안을 했어. 저는 탈북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은 잠시 달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었어. 민혁이한테.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친 짓이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일까? 그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신중한 김영철조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알고 있잖아. 국경은 철통같이 감시되고 지뢰밭도 있고 게다가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일반 주민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가혹할 거야.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을 한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이후 김영철과 저 그리고 리민혁은 극도로 조심하며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라는 가정 하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국경경비 근무 스케줄을 파악하고 김영철은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목록화했으며 리민혁은 탈북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교환할 때마다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김영철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경을 넘는 것 자체의 위험성. 둘째, 중국에서의 신분 문제. 셋째, 한국까지 가는 긴 여정. 특히 군인 신분인 우리가 탈북하면 북한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추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가 사라지면 즉시 경보가 울릴 거야. 김영철이 지적했습니다. 일반 주민과 달리 우리는 시간이 없어.
리민혁은 자신이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일단 중국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해. 그러면 한국 정부가 보호해준다고 해.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서도 계속 숨어 다녀야 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돈이 필요해.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머무르는 것은 느린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약 한 달 후, 우리는 2명의 동료를 더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성과 한철우였습니다. 최대성은 몇 년 전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그의 고향은 중국과의 국경과 가까웠습니다. 한철우는 체력이 가장 좋았고 야간 임무에 특히 뛰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최대성은 제안을 듣자마자 동의했습니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한철우는 더 신중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크지 않아?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쁠 순 없어. 리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김대위처럼 될 거야. 한철우는 하루를 고민한 끝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명이 되었고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경 근처 정찰 임무를 자원하여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이 만든 암호를 사용해 정보를 교환했고 때로는 메모를 땅에 묻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항상 다른 화제로 위장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북중 국경의 감시가 비교적 약한 지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최대성의 고향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두만강 상류 쪽의 한 지점을 제안했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건너기 쉬워. 하지만 지금은 5월. 수영해서 건너야 할 거야. 물자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민간인 옷, 식량, 물, 지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 돈.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계획은 더 구체화되었지만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5명에서 출발한 우리의 비밀 모임은 2명을 더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성과 강태호였습니다.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일이었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성은 부대에서 가장 규율을 잘 지키는 병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항상 규정대로 행동하고 충성심이 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를 포함시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도윤성은 위험해. 한철우가 우려했습니다. 너무 모범적이야. 우리를 신고할지도 몰라. 아니야, 그건 위장이야. 리민혁이 반박했습니다. 난 그가 밤에 몰래 울고 있는 걸 봤어. 그도 이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어. 결국 저와 리민혁이 도윤성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직접적인 탈북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그의 진짜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훈련 중 잠깐의 휴식 시간, 저는 도윤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김대위 일, 어떻게 생각해?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소리를 낮췄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규율을 지키는 거야? 다들 너를 당의 충신이라고 불러. 도윤성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해서야.
내 아버지는 작은 실수로 수용소에 끌려갔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어머니와 여동생도 위험해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를 믿을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도윤성은 겉으로는 충성심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성은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구해야겠어. 강태호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는 무산광산 노동자 출신으로 징집되기 전 이미 중국 국경을 몰래 넘어가 장사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최대성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태호야, 너 예전에 국경 넘어 다녔다며? 강태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최대성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건 불법이야. 걱정 마. 비밀로 할게. 그냥 궁금해서. 강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번 갔었어.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서 장마당에 팔았지.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이 대화 후 김영철과 저는 강태호에게 계획을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국경을 넘는 방법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상류는 위험해. 그가 말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해. 차라리 이쪽 구역이 낫겠어. 내가 알고 있는 곳인데 지뢰밭은 피할 수 있고 강폭도 좁아. 강태호의 합류로 우리는 마침내 7명이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7명의 병사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원이 늘어날수록 비밀 유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배신하지 않을 것, 위험에 처하면 서로 도울 것, 성공하면 남은 가족들을 구할 방법을 함께 찾을 것. 만약 누군가 배신하면? 한철우가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지만 사실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각자의 동기와 배경도 더 깊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은 함경남도 출신으로 그의 누나가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체제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리민혁은 원래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성분 때문에 거부당했고 그로 인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최대성은 어릴 적 굶주림으로 두 동생을 잃었습니다. 한철우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성은 표면적 충성심 뒤에 깊은 체제 불신이 있었고 강태호는 이미 국경을 넘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는 평생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아오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7명은 각자 다른 이유로 체제를 등지기로 했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태호는 종종 계획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그건 죽음보다 더 끔찍할 거야. 그의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에 실패한 군인들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그들의 가족 역시 연좌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어. 최대성이 말했습니다. 이미 다 잃었으니 두려울 게 없어.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 그 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을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타이밍뿐이었습니다.
2020년 6월 초 우리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철이 작성한 탈북 경로 메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기록했고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김영철이 메모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발각된 걸까? 리민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다행히 완전한 암호로 작성했으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김영철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분대장 임성우가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해.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계획을 알았다면 지금쯤 이미 보위부에 연락했을 거야. 아직 체포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김영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 강태호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그 말에 모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증거 수집은 종종 가혹한 고문을 의미했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계획을 연기해야 할까? 도윤성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리민혁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연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오히려 계획을 앞당겨야 해. 논의 끝에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탈북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강태호가 제안한 지점으로 가려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경 초소 근처로 정찰 임무를 자원하자 최대성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국경 가까이 갈 수 있어. 문제는 분대장 임성호였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우리를 더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와 김영철을 2020년 6월 15일 탈북을 결행하기로 한 날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7명은 각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고향에 남겨질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탈북하면 그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어도 미래는 없었습니다. 정호야, 자고 있어. 옆 침대에서 리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잠이 안 와. 나도 그래. 계속 고향 생각이 나. 리민혁의 고향은 함경남도 단천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영재로 불렸지만 가족의 성분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채광중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게 그분을 위한 일이기도 해. 내가 나가서 성공하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는 고통,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취침 시간이 지나고 순찰병이 지나간 후 우리는 각자의 침대에서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짐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민간인 옷 한 벌, 약간의 건빵과 물, 그리고 강태호가 몰래 모은 소량의 중국 위안화가 전부였습니다. 김영철은 침대 밑에서 조심스럽게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간단한 지도로 국경에서 중국 첫 마을까지의 경로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국경 근처로 이동한 후 야간에 국경을 넘는 계획이었습니다. 모두 준비됐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유의 길로 가는 거야. 도윤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중국까지야. 한국에 도착해야 진짜 자유지. 강태호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도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러면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지나 라오스나 태국 같은 제3국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내가 못 갈 것 같으면 너희끼리라도 가. 최대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잖아. 한철우가 반박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누군가 희생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건 내가 될 거야. 난 남은 가족이 없으니까. 그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위험한 여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 우리는 함께 가고 함께 살아남을 거야. 저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잠시 후 김영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 맹세를 하자. 그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베었고 우리도 차례로 그의 행동을 따랐습니다. 7개의 피 묻은 손가락이 모였습니다. 자유를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함께 간다. 하나가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돕는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속삭였습니다. 그 후 모두 각자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여동생이 준 작은 천조각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입대하던 날 그녀가 오빠 꼭 돌아와요라고 말하며 건넨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작은 천조각이 저의 부적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해, 성아. 저는 마음속으로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너를 데리러 올게. 반드시.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과 공포,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꿈꾸게 된 순간. 내일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경계에 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잘 지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지금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2020년 6월 16일,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5시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준비운동, 아침 식사, 그리고 일일 사상교육. 모든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전 8시 분대장 임성호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북중 국경 정찰 임무가 있다. 박정호, 김영철, 리민혁, 최대성, 도윤성, 너희 5은 나와 함께 간다. 한철우와 강태호는 막사 경비를 맡아라. 순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계획과 달리 7명이 모두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철우와 강태호가 제외되었습니다. 분대장님, 국경 정찰이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철우와 강태호도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임성호의 눈이 의심스럽게 저를 향했습니다.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나, 박정호?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정찰을 위해 제안드린 것뿐입니다. 임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철우도 함께 간다. 강태호는 여기 남아보고 하라. 다시 한번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태호 하나만 남겨두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준비 시간, 강태호가 화장실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떡하지? 나 혼자 남으면 계획대로 할 수 없어.
오늘 못 가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저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너희라도 가. 난 다음에 기회를 노려볼게. 아니, 우린 다 함께 가기로 했어. 우리는 급히 다른 동료들과 논의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정찰을 나간 후 강태호는 밤에 혼자 탈출하여 미리 정한 지점에서 우리와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는 장비를 점검하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자 군복 안에 민간인 옷을 입고 가방에는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임성호 분대장의 눈을 피해 해야 했기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출발 직전 강태호와 마지막으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꼭 만나자. 그가 입술만 움직여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경, 우리는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임성호 분대장은 우리를 3개조로 나누어 정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와 김영철, 최대성이 한 조가 되어 두만강 상류 지역을 맡았습니다. 리민혁, 도윤성, 한철우는 다른 구역을, 임성호는 혼자 별도 지역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16시까지 이 지점으로 돌아와라. 각자 보고서를 준비하라. 임성호가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지자마자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약속한 대로 두 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척하다가 시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숲속 깊은 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임 분대장을 따돌려야 해.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이야.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 두만강 상류의 미리 정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태호가 알려준 곳으로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강폭이 좁은 지역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어떻게 합류하지? 한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이 있다고 했어. 오늘 밤 이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불안감이 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밀림 속을 헤치며 국경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때때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고 혹시 임성호가 추적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마침내 계획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아직 어두워지기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16시가 지나면 임 분대장이 우리를 찾기 시작할 거야. 리민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우리는 즉시 강을 건너야 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거야.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두만강 너머 중국 영토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이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는 때로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준비됐어? 모두. 저는 5명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둠이 내리고 강태호가 합류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15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총성이 한 발 울렸습니다. 경보였습니다. 발각됐어. 도윤성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아직 시간이. 한철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영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가야 해. 강태호는? 그는 알아서 오겠지.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경경비대가 곧 이 지역을 수색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태호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가자. 저는 결단을 내렸고 우리는 언덕을 내려가 두만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 두만강 둑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 갑자기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임성호 분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멈춰. 다들 멈춰.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계획이 들통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미리 추적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이게. 너희들. 임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려는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우리를 사살할 명분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분대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진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정확한 정찰을 위해 강 가까이 접근하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짐 속에 민간인 옷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가 알려줬어. 순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배신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짐 검사 중에 발견된 것일까? 돌아가자 다들. 지금 돌아가면 너희의 죄를 조금은 가볍게 해줄 수도 있다. 임성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분대장님, 가기 싫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철, 입 닥쳐. 임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은 반역이다. 반역이라고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게 반역입니까? 김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임성호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대장님,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임성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제 그는 한 명이 아닌 7명의 반역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의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다들 뒤로 물러서. 그가 외쳤습니다. 이건 중대한 반역 행위다. 너희는 모두 처형될 것이다. 그때 리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대장님, 우리와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임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분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체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잔인한지. 분대장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누구도 당신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임성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잠시 그의 총구가 아래로 향했지만 곧 다시 올라왔습니다. 난 당과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다. 너희 같은 배신자들과 달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대장님의 어머니가 병으로 고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대로 된 약을 구할 수 있고 훌륭한 의사들이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성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대장님, 우리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분대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성우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오랜 시간 억눌려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도 이 체제의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가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추적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임성호가 총을 내렸습니다. 난 가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를 막지도 않겠다. 우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습니다. 빨리 가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적대가 오고 있다. 내가 잠시 그들을 지연시킬 테니. 분대장님, 저는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다. 난 여기 남아 책임을 지겠다. 우리는 모두 임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가 단순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도 이 비인간적인 체제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가라. 그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고 두만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임성호가 추적대를 향해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공포탄을 발사하며 마치 우리와 교전 중인 것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임성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잊지 말자.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그의 어머니를 돕겠다고 약속하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두만강을 건너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두만강 둑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6월이었지만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의 두만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폭은 이 지점에서 약 30m 정도로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울까? 한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시간 없어. 추적대가 곧 올 거야. 김영철이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군복을 벗고 그 아래 입고 있던 민간인 옷만 남겼습니다. 군화는 너무 무거웠기에 맨발로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소지품은 비닐봉지에 싸서 방수 처리했습니다. 다들 들어봐. 저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서로를 놓치지 마. 물살이 센 곳이 있을 수 있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건너자. 강태호가 덧붙였습니다. 저 앞에 지뢰밭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먼저 가겠다. 내 발자국만 따라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이전에 국경을 넘어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지식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돌아와 너희를 데려갈게.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강태호가 먼저 조심스럽게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경계를 살피며 지뢰가 있을 만한 곳을 피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그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강태호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뢰가 있을 수 있어. 모두 내 동작을 똑같이 따라해. 그는 조심스럽게 큰 보폭으로 특정 지점을 뛰어넘었고 우리도 그를 따라했습니다. 최대성이 뛰는 순간 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김영철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해. 김영철이 속삭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마침내 우리는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셨고 그 차가움에 모두 움찔했습니다. 생각보다 춥네. 도윤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아. 리민혁이 말했습니다. 자유가 저 건너에 있어. 우리는 손을 잡고 일렬로 서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였던 물이 점점 깊어져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6월의 두만강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고 물살도 셌습니다. 네. 저는 이를 떨며 말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도윤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가 내 발을 잡아당겨. 우리는 모두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성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는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발이 뭔가에 걸렸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김영철과 제가 그에게 달려가 잡아당겼습니다. 도윤성의 발은 강바닥의 그물이나 철조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막기 위해 설치한 함정이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덮쳤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강물은 흙탕물이라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도윤성의 발을 찾았고 그의 발목이 낡은 철조망에 걸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른 후 다시 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조망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미 녹슬어 있던 철조망이 끊어졌고 도윤성의 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리민혁이 도윤성에게 물었습니다. 응, 발목이 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점점 세지며 우리를 하류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모두 필사적으로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강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 추적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엎드려. 김영철이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가능한 함물 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몇 발의 총알이 우리 주변물을 튀겼지만 다행히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한 사격이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서두르자. 저쪽으로. 저는 중국 강둑의 수풀이 우거진 부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는 강을 건넜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북한 탈북자를 체포하여 송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로 빨리 올라가자. 강태호가 지시했습니다. 이 근처에 중국 국경 순찰대가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젖은 몸으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도윤성은 발목 부상 때문에 절뚝거렸지만 한철우와 최대성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총성이 울렸지만 우리가 중국 영토로 들어선 이상 그들도 더 적극적인 추격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덕 위 숲속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이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리민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 아직 안전한 건 아니야. 김영철이 현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지만 아직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작은 승리를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임성호 분대장. 최대성이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임성호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저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 한국까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몸을 말린 후 우리는 다시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여전히 위험천만했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난 후 우리는 잠시 숲속에 은신하며 다음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몸은 젖고 춥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흥분으로 떨림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한철우가 물었습니다. 강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이 지역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야.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어를 써도 덜 의심받을 수 있어. 그래도 북한 말투가 티가 날 텐데. 도윤성이 걱정했습니다. 최대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겠어. 중국 공안이 이 지역을 순찰할 거야.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태호의 지도를 보며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약 5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간단한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단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위험해. 모두 동의했고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 임시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도윤성의 다친 발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하게 삐었고 붓기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견딜만해. 도윤성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간단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몇몇은 잠시 눈을 붙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긴장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망을 보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정호야. 옆에 앉은 리민혁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반드시 갈 거야.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위험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숲을 빠져나와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성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최대성과 한철우의 도움으로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약 2시간의 걷기 끝에 우리는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고 대부분의 집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필요해.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한철우가 걱정했습니다. 다 같이 가면 안 돼.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나와 정호만 가자. 나머지는 여기서 기다려. 강태우와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움직였고 집들 사이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이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마을 외곽의 한 농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헛간에 식량이 있을 거야. 조금만 가져가자. 우리는 그 농가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헛간문은 간단한 빗장으로 잠겨 있었고 강태호는 조용히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쌀자루와 말린 야채, 과일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쌀과 말린 과일을 조금씩 챙겼습니다. 도둑질은 옳지 않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빨리! 강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헛간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숲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합류했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들켰어. 강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를 거야. 우리는 서둘러 그 지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강태호의 안내에 따라 북쪽이 아닌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북중 국경과 너무 가까워 위험했고 서쪽으로 가면
더 큰 도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걸은 끝에 우리는 작은 강에 도착했습니다. 이름 모를 강이었지만 물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자. 저는 제안했습니다. 물로 목을 축이고 가져온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우리는 낮 동안 숨을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기 봐. 최대성이 강 상류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폐가가 있는 것 같아. 그는 맞았습니다. 강가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지만 낮 동안 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 리민혁이 물었습니다. 강태우가 대답했습니다. 연길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다른 탈북자들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 연길까지는 얼마나 걸려? 한철우가 물었습니다. 걸어서 아마 3일 정도. 강태우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얻어 타면 하루면 돼. 차를 얻어 탄다고?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태워주겠어? 도윤성이 의아해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능해.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이면 다 돼. 문제는 우리에게 충분한 중국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우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위안화로는 한 사람의 차비도 지불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구하는 것은 위험했고 우리의 신분이 탄로날 수 있었습니다. 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아. 리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들은 건데 중국 내 한국교회나 선교사들이 탈북자를 돕는다고 해. 그걸 어떻게 찾아? 저는 물었습니다. 연길에 가면 한국교회가 있을 거야. 그곳에 가보자.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오두막에서 휴식을 취하며 도윤성의 발목을 돌봤습니다. 다행히 붓기가 조금 가라앉았고 그는 이제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강 따라 이어진 작은 길로 서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숨어야 했습니다. 셋째 날 밤 우리는 작은 도로에 도달했습니다. 강태호에 따르면 이 도로를 따라가면 연길로 가는 큰 고속도로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한철우가 물었습니다. 걸어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트럭을 기다려보자. 강태호가 제안했습니다. 화물 트럭이 지나가면 뒤에 몰래 타는 거야. 우리는 도로 옆 숲속에 숨어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마침내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천천히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저거다. 강태우가 소리쳤습니다. 준비해. 트럭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리는 재빨리 달려가 뒤편에 뛰어올랐습니다. 트럭 뒤편은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상자들이 가득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성공이야. 리민혁이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왜 멈추지? 최대성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쉿. 강태우가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트럭 뒤로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막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심장은 거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막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상자들 사이에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중년의 중국인 남성이 트럭 뒤편을 살폈고 무언가를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트럭 안쪽 깊은 곳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곧 천막을 다시 닫았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
도윤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한철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연길 방향이면 좋겠다. 강태우가 대답했습니다. 트럭 안은 어둡고 답답했지만 적어도 걷는 것보다는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트럭이 종종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정차했고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내려야 할 것 같아. 김영철이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발각될 거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막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아침이 되어 있었고 트럭은 작은 휴게소 같은 곳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재빨리 트럭에서 내려 근처 숲으로 달렸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도달한 후 우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안내판을 보니 연길시까지 약 50km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졌네. 리민혁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50km는 여전히 걸어서 가기에는 먼 거리였고 낮 시간에 계속 이동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숲속에 은신처를 만들고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배고파. 최대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식량은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음식이 있을 텐데. 한철우가 말했습니다. 위험해. 김영철이 반대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 섞이면 즉시 눈에 띌 거야. 그래도 물은 필요했기에 저와 강태우가 조심스럽게 휴게소 뒤편으로 가서 수도관에서 물을 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버려진 음식지.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가는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우리가 탄 버스는 고산지대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고 매 검문소마다 우리의 심장은 멈출 듯 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중국인 관광객 행세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도윤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브로커 말로는 내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했어.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버스 뒷자리에 모여 앉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북한이나 중국 북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창한 열대 식물들과 계단식 논, 그리고 이국적인 마을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작은 마을에 정차했을 때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브로커는 여기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국경 근처라 단속이 심해. 우리는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새벽 3시에 깨어나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픽업 트럭에 태웠고 그것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약 2시간 후 트럭은 숲속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선까지 약 5km야. 국경을 넘으면 내 동료가 너희를 맞이할 거야.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지도를 건네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국경 순찰대를 조심해. 중국이든 라오스든 발각되면 체포될 거야. 특히 라오스 병사들은 뇌물을 요구할 수도 있어. 뇌물을 줄 돈이 없는데요. 리민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비상용이야. 정말 위험할 때만 써. 봉투 안에는 미화 $100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금액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목숨값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우리는 숲속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 우리의 옷은 완전히 젖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미끄러워졌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 한철우가 불안해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고 있어. 김영철이 확인했습니다. 계속 가야 해.
약 3시간의 힘든 등반 끝에 우리는 작은 능선에 도달했습니다. 브로커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선이었습니다. 특별한 표시는 없었지만 숲의 밀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라오스야. 강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국경을 넘었어. 잠시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라오스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약 1시간 더 내려가자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브로커의 동료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늦었군.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김영철이 북한군 시절 배운 기초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김영철이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오두막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라오스 내륙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방비엔티안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겁니다. 정말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도와줄까요? 도윤성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라오스 당국에 체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졌지만 아직 위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트럭에 숨어 라오스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여행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국 대사관에 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날 때 갑자기 라오스 경찰이 트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숨어. 브로커의 동료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체포되어 작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라오스 경찰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고 브로커의 동료는 필사적으로 그들과 협상했습니다. 감옥 같은 방에 갇힌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최대성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저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브로커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약 3시간 후 브로커의 동료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설였습니다. 모든 돈을 뇌물로 줘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로커의 동료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방비엔티안까지의 버스 티켓은 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십시오. 주소를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작은 쪽지와 버스 티켓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수도 방비엔티안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브로커 없이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김영철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만 찾으면 돼. 버스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까지 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정.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방비엔티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음과 불빛은 우리에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조용하고 어두운 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어디 있지? 한철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김영철이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주소를 찾아야 해.
하지만 지금은 늦었어. 대사관은 아마 문을 닫았을 거야. 우리는 일단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최대한 값싼 숙소를 찾아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준 비상금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작은 여관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7명이 겨우 누울 공간밖에 없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표에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어. 리민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도윤성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받아들인다고 들었어. 방 안에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탈출, 두만강 건너기, 중국에서의 숨바꼭질, 그리고 라오스로의 위험한 국경 넘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가장 기대되는 건 뭔지 알아? 최대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불리 먹는 거야. 평생 배고팠으니까. 우리 모두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소망이었습니다. 난 공부하고 싶어. 리민혁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대학에 갈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할 거야. 난 우리 가족을 찾고 싶어. 한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누나가 몇 년 전에 탈북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살아있다면 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각자의 꿈과 희망을 나누며 우리는 더욱 강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7명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강태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함께 있겠지만 나중에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거야. 김영철이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연락하며 지낼 수 있어.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힘든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유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도울 거야. 저는 결연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어. 그 누구도 이 경험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흥분과 긴장으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한국 대사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번의 헤맴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한국 국기가 걸린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사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철이 앞으로 나서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We are North Korean defectors. We need help.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는 즉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곧 한국어를 구사하는 대사관 직원이 나왔고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오셨군요. 그 직원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대사관 내부에서 우리는 각자 면담을 받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경로, 그리고 개인정보 등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약 2주 정도 이곳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2주라. 그것은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이제까지의 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 임시 숙소에 배정받았고 깨끗한 옷과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2주 후 마침내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공항까지 우리를 호위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라오스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자유를 향한 여정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다음 정착지는 서울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한국행 비행기는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 땅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고 빛나 보였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7명은 침묵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착한 거야? 리민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가 해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통역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른 승객들과 분리해 VIP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았고 곧 공항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한국의 아침 공기가 우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유의 첫 번째 숨결 같았습니다. 공항 밖에는 우리를 태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가는 짧은 거리, 불과 몇 발자국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갑자기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 불안, 희망, 그리움, 모든 것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강태호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최대성, 도윤성, 그리고 한철우도 주저앉았습니다. 리민혁과 김영철은 몇 발자국 더 가다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도 3발자국을 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것인지, 이것이 꿈은 아닌지. 우리 해냈어.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해냈어. 7명 모두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자 또한 뒤에 남겨둔 이들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통역사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우리에게 이 순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을 테지만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땅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정 끝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자유의 땅에 섰습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땅을 손으로 쓰다듬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누군가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우리는 진정할 수 있었고 정부 관계자의 도움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저기 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
한철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깨끗해. 도윤성이 덧붙였습니다. 간판들 봐. 전부 밝게 빛나. 최대성이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우리를 하나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약 3개월간 한국 사회와 문화, 경제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리민혁이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은행 이용법 등 실용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도 배우게 됩니다. 직업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네,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성과 희망에 맞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우리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문득 임성호 분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위해 희생한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어머니를 돕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두들 행복해 보이네. 강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야. 버스가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